요즘 신당 창당설로 가장 핫한 분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일정 정말 많으시죠? 아이고, 오늘도 지금 대구 내려가려고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 아, 대구 가십니까 또? 예. 그렇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부터 먼저 여쭐게요. 어제도 기사가 예. 많이 나와서요. 이 예. 신당을 이제 창당하기로 어느 정도는 좀 마음이 좀 기운 상태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뭐 몇 주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이게 무슨 뭐 조건부가 아니라 시한을 정해놓고 그냥 그때까지 당의 변화가 없으면은 언제든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과정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그 시한이라는 게 이제 그전에는 뭐 100일 정도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근데 그게 지금도 유효한 건가요? 아니면 좀 더 땡겨질 수 있는 건가요? 전 일관되게 그러니까 선거일이 4월이다 보니까요. 4월부터 100일 정도의 시간은 있어야 당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한을 넘어서게 되면은 저는 그러니까 결국 12월 말 정도가 넘으면은 저는 뭐 다른 행동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럼 이준석 신당이 나온다면 과연 어디를 기반으로 할 것인가, 뭐 비례로 나올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관심이 많았는데 영남 기반으로 대구 출마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성원들이 모이면은 구성원들 총일 모아가지고 그런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확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뭐 영남 출마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고 한 게 결국 정당이 생겨가지고 편한 곳만 찾아다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신당이 생긴다면은 가장 어려운 과제가 기성 정당의 가장 아성을 깨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당연히 영남 출마 같은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님 본인께서 직접 대구 출마하실 거라는 게 가장 첫 번째 순위인가요? 뭐 전략적 판단이죠. 예를 들어서 신당이 충분한 지지를 받아가지고 영남에서도 뭐 많은 분들이 출마해서 같이 해볼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은 저는 더 어려운 과제를 찾아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보수 계열 신당으로서 대구도 아니고 보수 계열 신당으로서 그 광주를 돌파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이준석 신당 관련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지지율이 꽤 나옵니다. 근데 이게 더 높이시려면은 뭔가 전략 같은 게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요. 결국 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지지율표나 이런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구체화됐을 때 그리고 지향성이 구체화됐을 때 그때 국민들이 이제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결국에는 흔히 있는 그러니까 양당에 대한 어떤 불만에 의한 그런 반사적인 지지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단계에서 이것을 가지고 뭐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비명계 의원들도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근데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상민 의원 말고는 이제 아닌 것 같다 선을 딱 긋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당에서 우상호 의원 같은 분은 어쨌든 중진으로서 어떤 이탈이나 이런 것이 불가능하도록 좀 더 앞장서가지고 센 말로 이제 그런 사람 없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뭐 개별 의원들한테 아무리 언론인이 지금 접촉해가지고 맞다 물어본다 한들 개별 의원들이 맞다 아니다 말씀해 주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는 무의미하고 저는 제가 뭐 그렇다고 거짓말 하겠습니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명계 의원분들 다른 분들과도 소통을 계속 하고 계시다는 거죠? 제가 뭐 언론에 뭐 이렇게 스무고개식으로 자꾸 물어보는데 제가 답은 안 하고 있지만은 제가 뭐 아닌 걸 맞다고 맞는 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아닌 걸 맞다 그러고. 알겠습니다. 근데 인유한 위원장 얘기 좀 해볼게요. 인유한 위원장이 대표님 지난번에 뭐 만나러 가기도 했는데 그 토크 콘서트 때 뭐 대화가 잘 안 됐긴 했지만 저희랑 이제 어제 인터뷰하면서 첫 단추는 잘 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인유한 위원장님은 계속 특징적인 것이 사람 만나러 갔은 다음에 보통 사람이 혁신위원장을 만나면은 이런 말을 했으면 이런 것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뭐 소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을 텐데 뭐 유승민 의원 만나가지고 처음 보세요. 처음에 유승민 의원 만나가지고는 유승민 의원이 2시간 동안 어떤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유승민 의원은 코리안 젠틀맨이야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셨어요. 그다음 저를 만나가지고는 저도 거기서 분명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당신이 여기 오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여러 사람들이 지적한 내용을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뭐 안 하시고 그냥 이제 가셨죠. 그다음에 또 보면 김종인 위원장 가가지고 얘기했는데 얘기 잘 된 것처럼 하고 나오셨는데 나중에 김종인 위원장이 나오시면서 환자는 누굽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국민의힘이지 이런 얘기까지 하셨거든요. 그리고 어제 이제 급기야는 홍준표 시장을 만나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면전에서 꽂아버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반복된 이유가 뭐냐면은 처음에 유승민 의원 비공개로 만났을 때 인유한 위원장이 보여준 태도, 그 다음에 저를 만났을 때 보여준 태도, 그 다음에
결국에는 다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 만났을 때 만난 태도 다 보면서 앞에 사람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오면은 어떻게 하겠구나라는 걸 서서히 격상시켜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만났을 때 뭔가 실제로 이제 뭔가 내용 같은 게 실속 같은 게 없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열어놓고 본인 하고 싶은 말씀 그냥 하고 그냥 보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인유한 위원장도 지금 일은 무슨 계속 사람 만나고 다니면서 뭐 잘 얘기했다 이러고 그냥 덮고 지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인유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다음에 만나게 되면 미리 약속 잡고 예의 갖추고 가겠다. 뭐 과거를 다 지웠다. 상처가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손 내미는 멘트는 계속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이렇게 계속 하는 거에 비해서 이준석 전 대표님은 너무 좀 냉랭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시나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게 만약 연예인의 학교 폭력 사태나 이런 거였다고 한다면은 네. 연예인의 학교 폭력 사태나 아니면 이런 거라고 하면은 네. 저는 예를 들어 학교 폭력 피해자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학교 폭력 가해자도 아니고 가해자 측 대리인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다 괜찮다 이제 뭐 이게 뭡니까 진짜. 그러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왜 인유한 위원장을 그러면 만나서 얘기를 안 하시는데요. 인유한 위원장이 무슨 자격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인유한 위원장이 저렇게 다니시면서 저 멀리 뭐 결국에는 이 당을 이렇게 망가뜨린 1년 반 동안 무수한 많은 일을 했던 사람들은 지금 그냥 웃고 있어요. 네, 대리인 하나 내보내놓고 그 뭐 아무 조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의 억지 화해나 억지 무슨 뭐 덮음이 가능하다고 하면요. 연예인 중에 무슨 학교 폭력 사태 일어났을 때 그 못 덮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억지로 가가지고 만나고 그다음 만난 다음에 만나보니까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 해버리면은 심지어 저는 이것도 한번 지적하고 싶은 게요. 네. 인유한 위원장이 어떤 방송 나가셔가지고 아니 이준석을 만나기 위해 가지고 이준석 아버지에게까지 연락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네. 그럼 첫 번째로는 저희 아버지를 왜 만나시며 예. 왜 연락하시며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아버지는 그만두고 깜짝 놀라셔가지고 본인에게는 어떤 연락도 들어온 적이 없다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인유한 위원장 밝혀주십시오. 도대체 저희 아버지랑 어떤 경로로 연락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하시면서 이런 전혀 거짓말까지 하시면서 만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그 거짓말인 건 드러나게 돼 있는데 결국에는 국민 상대로 그냥 엄플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진정으로 뭐 문제 해결하거나 아니면 어떤 변화 조치를 약속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게 계속 네. 며칠째 반복되고 있는 게 그렇죠. 예. 목적 자체가 대화에 있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엄플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만나는 것 자체에서 뭔가 이제 그런 이미지를 좀 구축하는 것 때문에 만나는 거지 실제로 뭔가 이제 손을 내밀어서 뭔가 이걸 줄 테니까 이렇게 해달라 이런 거 실속은 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니 학교 폭력 피해자가 뭐 이거 조건을 보고 대화할 것도 아니고 네. 처음에 그러면은 어떤 자세로 접근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아니 저희 아버지를 만나려 한다는 것도 황당한데 저희 아버지에게 어떤 연락도 없었는데 뭐 어디서 엄플을 하는 거냐. 저는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상황입니다 지금. 네. 자, 그래서 어제 홍준표 시장 만나서 인유한 위원장에게 대통령 호가호위하고 있는 세력 뭐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 있는데 정리해달라라고 했는데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이걸 해낼 수 있을까요? 당내에서? 아니 인유한 위원장이 그거 해낼 수 있으면 그거만 하면 되지 지금 뭐하러 지금 뭐 여기저기 참배 다니시고 여기저기 막 사람 만나다 니고 왜 합니까? 사실 그거 먼저 하고 나가지고 사람 만나면 한 10배로 쉬울 텐데. 그게 어떤 선결 조건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이준석 아니죠. 적어도 인유한 위원장이 기득권과 싸울 의향이 있고 기득권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에 방증은 될 텐데 지금 인유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월권을 하면 안 된다. 아니 대통령을 비판하고 대통령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 월권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혁신위원장의 권한이 그런 걸 부여하는 게 아니라요.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라면은 누구나 대통령이나 어느 누구나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나는 혁신위원장 그런 거 할 권리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의 기초적인 권리마저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는 분한테 어떤 대단한 혁신을 기대하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유한 위원장이 저희 방송에서 어제 누가 환자냐를 두고 이제 뭐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환자가 어디 있는지는 내가 결정할 일이다. 이게 자꾸 이제 의사 출신이시니까 그런 표현을 자꾸 쓰시는 것 같은데 두 분이 인식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황당하잖아요. 본인이 다 아시면 그냥 하세요. 왜 사람을 만나러 다녀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서도 그렇고 김종인 위원장 만나고도 그냥 기자들한테 처음 나가실 때는 좋은 게 좋은 거지 가지고 나가셨다가 나중에 김종인 위원장한테 기자들이 환자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아니 당연히 국민의힘이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본인이 자꾸 의사라는 걸 강조하시면서 그런 환자 레토릭을 쓰시니까 저도 환자는 서울에 있다고 한 건데 저는
진지하게 무엇을 고치겠다고 하는 것인지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가 활동한 지 몇 주가 됐는데 전혀 확인되지 않아요. 그냥 사람 만나고 다니고 TV 인터뷰하고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무수한 말을 뭐 반영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어떤 혁신위의 방향에. 혁신위를 인현 위원장이 어제 저희가 점수를 좀 매겨달라고 하니까 70점 정도 주겠다라고 네. 하셨어요. 네. 이 위원장 이 대표님 보시기에는 지금 한 몇 점 정도고 그 이유가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뭐 한 게 없는데 뭘 평가하나요? 지금 말잔치밖에 없지. 지금까지는 백지 상태다. 예. OMR 카드 아직 작성도 안 했다. 근데 그 혁신이 그래도 1호안, 2호안까지도 나왔는데 어떻게 그래도 아직 한 게 전혀 없다고 보세요? 예, 그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1호안과 그리고 뭐 2호안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구체적으로 실현할 방법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런 걸 보통 들쑤시고 다닌다고 하지 누가 이거를 일을 처리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당에서 혁신위원장도 해보고 당대표도 해보고 이랬지만요. 이거는요 진짜 대단적으로 이런 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윤핵관을 예를 들어서 척결한다 이런 만약 목표가 있다고 하면요.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하는 방식은 굳이 설명하자면요. 여기 그 윤핵관님들 제발 알아서 물러나 주실래요?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90년대 생각해보면 김영삼 대통령께서 집권하시자마자 하나회 척결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셨잖아요. 그럼 하나회 척결할 때 김영삼 대통령이 장군들 불러 모아가지고 당신들 제발 하나회 그냥 없어져주면 안 돼? 뭐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은 김영삼 대통령이 자고인연하니까 다 잘려 있었다 이런 것처럼 전격적으로 하는 방식에 대해 가지고 굉장한 쾌감과 카타르시스를 느낀 거예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들이 가장 열받았던 지점이 결국에는 이런 윤핵관들 전횡이나 아니면 잘못된 정치 행위 때문일 텐데 저는 그럼 이거를 오히려 예고편을 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 무슨 그럼 윤핵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 그럼 불출마하려고 그럼 이분들이 무슨 구국의 결단이라도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당 망쳐놓고는. 근데 이제 이런 걸 오히려 전격적으로 누군가 해야 되는 건데 본인이 앞에서 해결도 못하면 들쑤셔놔가지고 저는 이거 앞으로 이것도 카드가 사라졌어요. 총선 앞두고. 사라졌다고 보시는군요. 왜냐하면은 지금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 측근에게 의원으로서 내가 할 건 다 이뤘다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불출마 이쪽에 좀 그래도 힘을 싣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뭔가 움직임이 있다 이런 얘기도 그 안에서 들리던데요.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민의힘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정치 고관여층은 누군가가 지금 불출마 선언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너무 잘 알아요. 어떤 의미죠? 예를 들어 김기현 의원이나 아니면은 여러 그 권력과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선언한다는 거는요. 그들은 나중에 또 어딘가 임명직으로나 이런 데 갈 자리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렇고 결국 각 당의 연구소에서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웬만한 지역구들 여론조사를 돌려보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판단을 한다는 거는 이번에 김기현 대표가 뭐 메가서울도 한다 그러고 했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불출마라는 사실 정치인으로서는 정기 은퇴에 가까운 선언인데 이걸 선언한다는 거는 지금 수도권에 돌려봤더니만 정말 나갈 수 있는 데가 없나 보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는 오히려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혁신위도 그렇고 당 지도부도 그렇고 이런 걸 두서없이 던지면 어떡하냐. 지금 김기현 대표는 지금까지 태도를 봤을 때 불출마를 한다면 급작스러운 것이고 그럼 그게 뭐 자랑스러운 선도적인 행동이겠느냐 아니면은 마지못해 하는 행동이겠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마 전자를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방금 이제 그 윤핵관 척결과 이제 하나회 척결 그걸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뭐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게 그 인요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월권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잖아요. 이렇게 뭐 마치 정부가 이제 예전에 이제 하나회를 척결하듯이 그렇게 의원들을 본인이 척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나 의지 같은 게 있을까요? 그게 나중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냥 공천 안 주면 땡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려우면 그리고 그렇게 될 것 자명하면은 이런 무슨 구국의 결단 해주십시오 이런 요청 아니더라도 알아서 그러면은 본인들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요청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요청을 함으로써 두 가지로 갈릴 겁니다. 이거 받아들이는 사람은 뭔가 보장된 게 있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뭔가 나쁜 사람을 만들 거거든요.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나쁜 사람으로 되면은 정작 웃긴 게 뭐냐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수도권뿐만 아니라 영남도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 영남 격전지에서 그냥 나쁜 사람을 낙인 찍는 겁니다. 이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인사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네. 그냥 나중에 가가지고 공천 배제 사유를 들이대면 되는 것이지. 지금 이거 양쪽으로 누가 만족할 만한 그런 생각이겠습니까? 이렇게 아예 공천에서 경선에서 공천 안 주면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네. 불출마를 이렇게 권하는 식으로 해서 괜히 지금 분위기만 이상해지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예. 자, 3호 혁신안 얘기를 했는데 여성, 청년 등 다양성이 키워드가 될 것 같다 얘기를 하는데 뭔가 어제도 저 인터뷰에서 이제 대한민국은 여성이 세운 나라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대표님 이거에 대해서 너무 단순한 처방 아니냐 이런 글도 페이스북에 올리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였습니까? 이 젠더 이슈라고 하는 건 되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뇨한 위원장은 현재 당에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뭐 지지율이 회복 안 되는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말 한마디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과거에 여성들이 대한민국 이렇게 세웠다. 이 말 듣고 펴줄 여성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진짜 예를 들어서 문제를 체크하고 싶다면은 예전에 저희 지도부 때도 그렇고요. 네. 문제를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젠더 이슈라고 하는 것도요. 예를 들어서 남녀 간의 성 대립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서 무의미한 부분은 정당에 다룰 필요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뭐 남녀 간에 약간 뭐 기싸움 같은 느낌이 나는 것들은 배제하는 게 좋고요. 실질적인 정책을 건드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성들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경력 단절 문제라든지 네.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나중에 가가지고 회사나 이런 곳에서 본인이 어느 정도 위치에 올랐을 때 결국 생물학적인 그런 연령 때문에 출산의 압박 때문에 본인이 뭐 결혼을 일찍 해야 되고 그래서 다른 선택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받은 여성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해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저는 이러면 사회 진출 연령을 땡긴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검토해가지고 정당이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한 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냥 선언적인 덕담 같은 거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신당 얘기 마지막으로 좀 해볼게요. 지금 이 비명계 의원 아까 얘기를 했지만은 더 접촉 중인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습니다. 이름 나오는 분들만 해도 뭐 유승민, 이현주, 금태섭, 양양자 그냥 다양한 이름들이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이 정도면 우리 신당과 나와 함께할 수 있다 이런 느낌. 어떤 기준 같은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 대화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에는 이념적인 스펙트럼으로 우리는 보수당이에요, 우리는 진보당이에요 이런 시대가 아닌 것 같은 게 저는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있었던 일만 본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있었던 일만 본다 하더라도 저는 결국 보수당이 할 만한 일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책적으로도. 예를 들어 어떤 거 말씀이시죠? 아니 최근에 공매도 같은 것들도 결국에는 뭐 건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이렇게 아무 예고 없이 훅 건드려버리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정치 세력이 작전 세력이지 이거 알고 있었던 사람은 떼돈 버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그리고 결국엔 지금까지는 공매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편이었고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가지고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던 상황이었는데 확 풀어버리고 지금 이런 부동산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도 시장에 맡긴다기보다는 금리를 지금 굉장히 낮게 유지해가지고 가격을 유지하는 정책을 편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좀 이제 보수 진보의 순수성이라는 것은 사라진 지 오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전 그래서 상식적인 사람들이 모일 수 있으면 좋겠고 상식적인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보수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지만은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예를 들어 노회찬 의원님의 정의당 정도 그 정도하고도 당연히 대화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노회찬 의원님이 진보 정치인이긴 하셨지만은 잘 생각해보면 그분이 예전에 의정 활동하실 때 6,410여 번 버스를 타는 노동자들의 삶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당연히 누구나 공감해야 될 구호인 것이고 예전에 국회에서 신문지 몇 장 펼치고 거기 누우셔가지고 수용자의 인권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물론 누군가는 수용자 인권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덜할 수 있겠지만 보편적 인권을 따지는 상황 속에서 충분히 보수 정당도 고민해볼 수 있는 논제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는 국민의힘에도 노동환경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고 반대로 민주당에도 한미동맹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경제적 자유 이런 걸 존중하는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극한 대립을 하는 거 아닙니까? 스펙트럼은 정말 배척해야 될 일부를 제외하고는 배척해야 될 일부라면은 예를 들어 천안함이나 아니면 5.18 같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을 가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빼놓고는 사상의 자유는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념 논쟁보다 뭔가 상식적이고 민주주의 정치 쪽에 좀 더 관심 있는 그쪽에 좀 더 무게추를 두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각 당의 문제가 다양성은 결여되고 안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방식 자체가 상실되어 버린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의 문제거든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그거 지금 보면 다른 의견은 무조건 배척해서 내쫓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치가 더 다양해지기 어렵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꼭 해결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딱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제 한 방송에서 총선에서 비례대표로는 절대 안 나가겠다 선언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죠? 아니 지금 상황에서 당을 차린다고 했는데 제가 당의 이제 역할을 할 때 비례대표로 한다 그러면 그거는 뒤로 가는 모양새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전선을 맡아서 돌격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전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아침 시사 프로의 최강자 KBS 최강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